네, 자 508페이지의 최신 기출 문제 61회 실무 이론 평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론 문제 역시 10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61회의 이론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1번 재고자산 감모 손실 중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뭐예요? 매출 원가에 해당이 되죠? 네, 1번 맞았습니다.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2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에 기말 재고액은 이동평균 총평균 후입선출을 적용하는 경우에 재고액보다 크다. 자, 기말 재고액이 크면 원가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원가가 줄어들면 이익은 커지는 거죠. 원가는 비용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입선출법이 이익이 가장 많이 산출될 수 있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다른 어떠한 방법보다 기말 재고 금액이 크게 나타납니다. 전제가 뭐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자, 2번도 맞는 거예요. 3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중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3번 맞았습니다. 다음 4번 저가법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게 틀렸네요. 자, 우리가 저가법으로 재고자산은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평가 손실은 어떻게 보냐면요. 매출 원가에 가산합니다. 우리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의 정상적인 감모를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 우리가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로 가산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답이 4번이.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주식회사 한공은 24년 1월 1일 다음의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였다. 24년 말 손익계산서상 사채 관련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자, 사채의 이자 비용은 우리가 유효이자율로 계산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은 유효이자율을 어디에다 곱해요? 기초 장부 금액에다 곱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채를 배울 때 우리 이자 비용 인식해서 해봤었어요. 자, 그러면 장부 금액이 어떻게 되는가요? 액면 금액은 1억 원이고 발행 금액이 9,740만 원. 이게 장부 금액이에요. 그리고 유효이자율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9,740만원 곱하기 6%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97400,000 곱하기 6% 해보세요. 5844000 나오네요. 5844000. 3번이 답이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번의 질문은 손익계산서상의 이자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만약에 질문을 바꿔가지고 24년 말에 지급하는 이자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사채권자에게 지급되는,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 네,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왜 그런지 아시죠?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는 액면 금액의 요 액면 이자율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면 금액이 1억 원이지 않습니까? 액면 이자율 5%, 매년 말 지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년 말 500만 원씩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500만 원. 그래서 지급하는 이자는 얼마냐? 그러면 500만 원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회사가 손익계산서에 반영시키는 이자 비용을 물었으므로 회사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이자 비용은 지급하는 이자하고 달라요.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로 이자 비용을 인식합니다. 584만 4천 원이 이자 비용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 84만 4천 원이 뭔지 아시죠? 그 차액 84만 4천 원을 당기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 상각하는 거예요. 네, 다음은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단기 중 다음과 같이 유상증자를 이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유상증자가 뭔지 아시죠?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두 차례.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인가? 단 전기말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왜 이런 설명을 추가로 해주냐면요.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이런 개정 과목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하고 서로 상계해야 되는 개정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잔액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회계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기말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없는 상태다.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 요 두 건만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두 건만 가지고. 자, 3월 5일. 자, 발행 주시수 1000주, 한 주당 발행 금액은 15,000원. 액면 금액은 만원. 주식 발행 수수료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3월 5일 날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합니다. 얼마 발생할까요? 액면 금액 만원짜리를 15,000원에 발행했으므로 5,000원씩 1000주니까 500만원 주식 발행 초과금 발생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3월 5일 날. 다음에 9월 20일 거 보겠습니다. 발행 주식수 1000주, 한 주당 발행 금액은 9,000원, 액면 금액은 만원입니다. 이때 주식 수수료가 또 10만원이 같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3월 5일 거는 수수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9월 20일 날에는요, 할인 발행을 했어요. 한 주당 1,000원씩 할인했죠? 액면 금액이 만원인데 9,000원에 발행했으니까 1,000원 곱하기 1000주 하면은 100만원이죠. 그런데 10만원도 비용이 발생했군요. 그러면 110만원 발생했어요. 이 수수료, 발행하는 수수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는 더해줍니다. 가산해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주발초가 500만원 발생했고, 여기는 110만원은 주발초가 아니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주할차. 자, 주발초와 주할차는 어떻게 해요? 서로 상계하여 처리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서로 상계해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500만원 마이너스 110만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390만원. 답이 1번이 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390만원으로 표기가 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서로 상계하여 처리한다. 여러분 언젠가 이 자본 개정 과목 중에서 상계하여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 뭐뭐뭐 있습니다라고 정리한 적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의 내용은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저작권 관련 자료이다. 24년에 저작권 상가액은 얼마냐? 자, 저작권이라는 것은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 무형자산의 상가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20년 1월 1일 저작권을 1,000만원에 취득했습니다. 내용연수는 10년이요.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므로 그러면 1년에 100만원씩 상각한다는 거죠. 예, 1,000만원 나누기 10년 하게 되면, 그죠? 자, 24년 1월 1일 자본적 지출을 60만원 발생했습니다. 예, 자본적 지출은 우리가 다시 취득원가에 더해줘야 됩니다. 내용연수는 연장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거 약간 복잡합니다. 자, 어떻게 따져야 되느냐? 여기서 묻는 것은 24년도에 상가액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20년도에 이 저작권을 1,000만원에 취득했으므로 이 조건으로 상각하는 것은 20년, 21년, 22년, 23년. 예, 글씨가 좀 거머리처럼 이렇게 써지네. 이상하네. 네. 자, 이렇게 20년에 취득을 했으므로 20년, 21년, 22년, 23년 이 4년 동안은 이 조건이에요. 여기 있는 조건. 그러면은 1년에 100만원씩이니까 4년이니까 400만원 상각을 먼저 합니다. 그 상태에서 그러면은 24년 초에 장부 금액이 얼마냐? 400만원 상각을 하면은 600만원이 남죠. 600만원이 남는데 1월 1일날 24년 1월 1일날 60만원을 자본적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60만원을 취득원가에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 24년 1월 1일에 상각해야 될 대상 금액은 달라집니다. 대상액이 600만원이 아니라 660만원이 돼요. 이 두 개를 더하면 2024년도부터는 상각 대상액이 660만원이 되고 내용연수는 연장이 없기 때문에 10년에서 여기 4년을 빼면 내용연수는 6년으로 이때부터 상각을 하는 거예요. 660만원을 6년으로 상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660만원을 6으로 나누면 24년도에 저작권 상각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년도도 같아요. 자본적 지출이 없다면 똑같아요. 그래서 110만원씩. 답은 여기 있는 3번. 110만원. 660만원 나누기 6 하면 1년에 110만원이 나오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중간에 자본적 지출이 있을 때는요, 그 이전에 일단 정리를 하고 남아있는 내용연수 기간에는 다시 자본적 지출을 더해서 남아있는 내용연수로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상각액을 인식해야 됩니다.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60일의 이론 문제를 봤을 때 지금 4번도 약간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앞에 3번 문제도 자본 유상증자 관련된 문제였어요. 네, 그리고 2번 문제는 사채의 이자 비용을 인식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2, 3, 4가 좀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이런 문제 여러분이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이대로 해주면 됩니다. 네, 이대로 하는 거예요. 다음은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기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퇴직금 추계액을 이 장부를 보고 맞춰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총계정 원장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결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잔액이 얼마가 남았냐면 400만 원의 잔액이 현재 남아 있어요. 전기에 600만 원이 2월 되었는데 4월 5일 날 퇴직자가 발생해 가지고 보통예금에서 2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변에 보통예금, 그 분계가 전기된 겁니다. 그러면 4월 5일 이후에는 퇴직자가 없었으므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현재 400만 원이에요. 여기서 현재는 4월 5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월 31일 이렇게 분계를 했다 이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얼마를 추가 설정했어요? 300만 원을 추가 설정했죠? 그러면 기존에 400이 있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300을 추가로 설정했으므로 퇴직금 추계액이 700이었다는 얘기죠. 700만 원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만든 이유가 퇴직금 추계액이 700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여 취득한 차량 운반구 관련 자료이다. 24년 결산정리 후 재무상태표에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은 얼마일까요? 자, 우리가 장부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장부 금액이라고 하는 메모장에다 좀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 하면은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 하잖아요. 감가상각 누계액 빼주고 또 손상차손을 인식했을 때는 손상차손 누계액도 빼주고 또 여기서는 정부 보조금도 받았다는 거예요. 정부 보조금 잔액도 빼줘야죠. 일반적으로 장부금액 하면은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손상차손 누계액만 빼주면 그게 장부금액이에요. 손상차손이 없으면 안 빼주는 거고. 그러나 감가상각은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 꼭 빼줘야죠. 취득금액에서.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정부보조금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부보조금 최초에 받은 걸 다 빼주는 게 아니라 잔액만 빼주는 거죠. 그럼 한번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요. 자, 차량 운반구 취득은 24년 1월 1일 날 했고요. 1200만 원에 취득했네요. 그러면 취득 금액이 1200이에요. 감가상각은 했나요? 예,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죠. 결산 후에 장부 금액이 얼마냐 했으니까. 자, 1200을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이랍니다. 그러면 1200을 5로 나눠 보세요. 240이네요. 1년에.
예. 그러면 감가상각 1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12달 딱 1년이 딱 됐잖아요. 그러니까 24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1년치 하죠. 예. 자, 손상차손 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없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 요거 빼줘야죠.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1월 1일 날 받은 거예요. 이 400만 원을 1월 1일 날 취득했을 때 정부 보조금 받아가지고 취득했으니까 그러면은 1년이 지났잖아요. 결산 때. 그러면 이 정부 보조금도 5년에 걸쳐서 상각을 하는 거예요. 5년에 걸쳐서. 그러면 1년 지났으니까 1년에 얼마씩 상각을 해요? 400만 원을 5년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80만 원씩이에요. 그러면 정부 보조금은 80만 원을 뺀 나머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났으니까. 요 400에서. 그러면 320만 원이 남아있는 잔액이에요. 정부 보조금은 320만 원이 기말에 남아있는 겁니다. 400만 원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 400만 원은 1월 1일 날 현재는 400만 원이에요. 하지만 1년이 지났어요, 지금. 결산 후를 물어본 거예요. 결산 후. 그러니까 1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80만 원 뺀 320만 원이 남아있다. 자, 이게 얼마인지 계산하시면 돼요. 1200에서 240하고 320을 더하면 560이죠. 1200만 원 빼기 560만 원 하면 된다. 640만 원이 나오네요. 640만 원이 장부 금액이 되는 것이다. 답이 2번에 있습니다. 답이 2번에 있어요. 자,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 공식을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취득금액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마이너스 손상차손이 있으면 손상차손 누계액 마이너스 정부보조금이 있으면 정부보조금의 잔액까지. 정부보조금 빼줄 때 주의할 거. 최초에 받은 거 그걸 빼면 안 돼요. 경과된 기간만큼 감가상각하는 방법대로 내용 연수로 경과된 기간만큼을 빼줘야 돼요. 그 나머지만 우리가 잔액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번까지가 재무회계 문제였습니다. TAT 2급의 재무회계 문제는 이런 수준으로 출제를 하고 있구나. 또 어느 회차에서는 조금 쉽게 내기도 하지만 이 정도면은 난이도가 중간 이상 정도 되는 TAT 2급 이론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7번부터는 부가가치세 이론과 소득세 이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법인 사업자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이나 개인 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이다. 맞아요.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은 조건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만 의무발급입니다. 다음 2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이거 잘못됐죠? 자,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후
언제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될까요? 다음 날까지. 발급 후 다음 날까지 전송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답은 2번이다. 옳지 않은 것은 2번. 자, 3번은 맞았겠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맞습니다. 4번.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는 재화나 용액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수정세금계산서 확정신고 기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자, 2번이 잘못됐다. 다음 8번 문제. 다음 자료를 토대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한공의 24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과세표준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요. 과세가 되는 공급가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상품 국내 매출 400만원의 공급가액, 매출 할인이 100만원 차감 전이라네요. 그럼 매출 할인은 우리가 가격을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공급가액이 아니죠. 가격을 깎아주는 거는. 따라서 여기서 과세 표준은 이거 매출 할인 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00만원 해당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상품 수출액 200만원, 200만원 모두 과세 표준입니다. 여러분, 상품 수출을 과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가끔 있는데, 면세는 과세가 아니에요. 면세는. 하지만 수출, 영세율이죠. 영세율은 과세예요. 영원이네.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아시죠? 면세가 아닙니다. 영세율은. 면세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수출액은 과세다. 그런데 세금은 영원이에요. 왜냐하면 영세율을 적용해 주니까. 그래서 200만원은 포함해야 돼요. 다음에 세 번째,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 200만원. 시가로 과세합니다.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건요, 사업상 증여로 봐요. 제품을 팔면서 뭐 제품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애누리 해준다든가 아니면 돈을 빨리 받아가지고 약정한 날 금액보다 단가를 할인해줘가지고 지금 여기 매출 할인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과세하지 않아요. 제품 하자 있어가지고 깎아주는 거. 매출 애누리.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받기로 했는데 돈을 빨리 받아가지고 할인해 주는 거. 매출 할인. 이런 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주는 거 있죠. 거래처에다. 무상으로 제공한다. 아니. 잠깐만. 견본품이네요. 견본품. 제가 잘못 봤습니다. 견본품은 그냥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이게 제품으로 봤어요.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는 제품, 그거는 과세예요. 시가로. 근데 이건 일반 제품이 아니에요. 견본품. 샘플이라고 하는 거죠. 샘플. 샘플을 주는 것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잘못 봤어요. 요거 빼고 지금 현재는 요 300만원하고 현재 요 200만원이에요.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재화의 가액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급받는 자, 우리 제품을 매입하는 거래처에 도달하기 전에 제품이 다 파손됐대요. 그 돈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공급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걸. 그러므로 5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겠네요. 과세 표준은 2번이다. 이거.
1번이라고 잘못할 수가 있어요. 가끔 이런 문제에서 수출액 하면 여러분이 영세율, 영세율은 세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과세표준이 아니겠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오해하면 답을 1번으로 찍게 됩니다. 1번이 아니라 2번이에요. 상품 수출액은 과세다, 영세율은 과세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다음 이제 9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김혜계 씨가 주식회사 한공으로부터 수령한 소득 자료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24년 김혜계 씨의 총 급여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이랬습니다. 총 급여액을 계산할 때는요, 비과세를 뺀 거예요. 예. 비과세를 뺀 급여를 총 급여액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가번부터 보겠습니다. 기본급 3,600만 원. 기본급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죠. 예, 요거 포함되고요. 나번 상여금 300만 원. 예, 과세죠. 포함됩니다. 다번에 식대 보조금이에요. 이거 식대. 우리가 보통 식대다 하는 것은 이 급여에서 식대 하면은 식대 보조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월 20만 원인데 식사는 제공받지 않아요. 비과세. 예,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그러면 총급여에 이건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 다음에 라번 자녀의 보육수당 240만 원, 월 20만 원. 김혜계 씨의 6세 이하 자녀는 2명이다 라고 했는데, 자녀 보육수당은요, 자녀 보육수당은 인원에 상관이 없어요. 예. 그냥 6세 이하 자녀가 6세 이하 자녀? 자녀 보육수당. 네, 6세 이하 자녀 맞습니다. 자녀 보육수당은 우리가 6세 이하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지급해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데, 이게 얼마 전까지는 10만 원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10만 원은 이거 요즘에 20만 원으로 오른 것들이 많아 가지고요. 예. 막 기출 문제를 작년 거 풀 때, 재작년 거 풀 때 이때 달라져 가지고, 예. 저도 헷갈리면 교재를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근로소득에 비과세가 정리되어 있는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에 비과세가 정리된 페이지가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117페이지에 표를 보시게 되면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줄에 자녀 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출산 6세 이하 가로 열고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적용해. 그래서 이거는 비과세예요. 월 20만 원이니까. 이거 뭐 자녀가 2명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고, 1명이라고 해도 그냥 월 20만 원. 1명이어도 그냥 월 20만 원. 자, 그러면 요 두 개만 더하면 됩니다. 3,600에다가 상여금 300을 더해서 3,900만 원. 1번이 이 사람 김회계 씨의 총급여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급여액을 계산하시오.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을 계산하시오 하면은 비과세 뺀 급여를 다 더하면 된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소득공제, 뭐 신용카드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부액 소득공제, 이런 거 여러분 공부했죠. 인적공제도 소득공제 중에 하나죠. 그러면 세액공제는 뭐가 있어요?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이런 특별세액공제라고 해서 나왔었죠. 자, 1번 특별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는 초중 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 구입비가 포함된다. 네, 포함됩니다. 재료비만 포함이 안 돼요.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라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거기에 수업료 또는 교재비 이것도 교육비에 다 해당이 됩니다. 초중고생들. 다음에 2번 근로소득자 본인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다. 그렇습니다. 예, 종교단체 기부금 근로소득자 본인 것만이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의 종교단체 기부금도 다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이 한 것만 적용돼요.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는 본인 것만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정치자금 기부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포함을 시키면 안 돼요. 그러나 종교단체 기부금은 부양가족 대상자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자, 현재 다 맞았어요. 다음은 3번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전액 소득공제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뭐 이제 사업소득, 이건 근로소득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다 그러면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뭐 기타 소득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적연금보험료를 납입했을 때 전액 소득공제한다. 공적연금보험료 공적연금이 이제 국민연금 같은 거죠. 국민연금. 우리 소득공제에 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었나요? 세액공제가 있죠. 세액공제. 퇴직연금이라든가 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아니고 세액공제 적용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무 수행할 때 이 연금 납입액에 대한 부분이 오른쪽에 입력란이 있어요. 주로 이제 퇴직연금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요.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입니다. 사적연금. 공적연금이다 그러면은 국민연금 뭐 이런 건데 국민연금이나 이제 공무원연금 이런 것을 우리가 공적연금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번 틀렸어요. 그러면 4번 맞았는지 보겠습니다.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이거 그러면 3번이 맞는 거구나. 이거 3번. 4번이 틀렸어요. 의료비 지출액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도 적용을 해주고 세액공제도 중복해줍니다. 근데 적용할 수 없다 했네요. 4번이 틀린 거예요. 4번 확실히 틀렸습니다. 자, 공적연금보험료 납입액에 대한 것이다. 한번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 소득공제 있었죠.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121페이지, 이건 아니고요. 예, 125페이지. 예, 제가 사적연금은 세액공제가 맞아요. 사적연금은 세액공제가 맞는데 공적연금은 소득공제가 맞습니다. 여러분 125페이지가 종합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나오죠? 125쪽. 예, 연금보험료 공제에 보험료 전액 공제가 되는데 요건을 보세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보험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국민연금, 이거 소득공제에 적용해 줍니다. 아까 제가 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이거 취소해요. 세액공제는 사적연금, 사적연금은 세액공제, 공적연금은 소득공제 적용합니다. 4번이 확실히 틀렸어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것은요, 신용카드하고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적용해 주는데, 여러분 이렇게 중복해서 적용해 주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했는데 그거 한번 보실까요? 그 표가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우리 실무 수행의 시작을 하면서 그 표가 나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실무 수행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표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몇 페이지냐면은 네? 310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 3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10페이지에 번호 2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에 보면 동그라미 3개가 쳐져 있죠. 오른쪽 마지막 칸에 그 동그라미 3개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첫째,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이것은 신용카드 공제도 되면서 그리고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도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가 뭐가 있냐면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인데 학원비 모두가 되는 건 아니고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세액공제도 물론 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공제도 적용받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복구입비. 교복구입비는 중고생의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는 세액공제도 적용되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에도 포함이 된다.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표 있죠. 그거 내일 시험 볼 때 그 위에 있는 표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힌트를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낸 힌트 중에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사항이다 라고 했죠. 거기 1번이 그 위에 있는 표가 바로 그거죠.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여부 판단 시 참고사항 OX 표를 하라고 문제를 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험료는 세 개가 다 동그라미잖아요. 보험료는 나이 요건, 소득 요건, 그 다음에 근로기간에 지출한 비용이다라는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맞아야 공제 대상이 된다는 거죠.
X는 안 맞아도 된다는 거예요. X는 안 맞아도 된다. 나이가 안 맞아도 되는 조건이 상당히 많죠. 보험료만 빼고는 나이는 안 봐요. 보험료만 빼고는. 그러니까 보험료만 나이가 동그라미고 나머지가 전부 XXX예요. 예. 그런데 소득은 뭐예요? 거의 다 동그라미죠. 소득은 다 보는 편이에요. 소득은. 그런데 이제 의료비 하나만 딱 안 봐요. 의료비는 소득마저도 안 본다 이거예요. 나이만 안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특이할 만한 것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1회 이론 문제를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청정산업으로 로그인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